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 맞습니다. 채널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김진 앵커가 휴가를 갔습니다. 3할 5초 이 기간에 휴가를 간 김진 앵커 부러운데 저는 여러분을 만나 뵈서 더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오후엔 제주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특히 오늘은 일교차도 크다고 합니다. 날씨, 기온 각별히 신경 쓰시죠. 그럼 신문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군요. 불발입니다. 불발. 총알이나 폭탄이 생각과 달리 발사가 안 되는 걸 불발이라고 하는데 뭐가 불발됐을까요? 동아일보 6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거절해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렇게 자진 출석할 경우엔 조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말이죠.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출석을 강행한 걸 앞으로 구속영장에 대비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송 전 대표의 전략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방해 수사 쇼하냐, 이런 비판도 했군요.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송 전 대표가 잠잠해졌던 의혹을 다시 키우는 것 같아서 부담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검찰에 자기 마음대로 자진 출석했다가 자진 출두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다음 키워드 보시죠. 직격입니다. 곧바로 치다, 직격탄을 쏘다, 이런 표현으로 자주 쓰는데 누가 직격탄을 쐈을까요? 한국일보 2면입니다. 직격탄을 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표적은 중국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깜짝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같은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중국이 거칠게 비난한 걸 두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에 대해선 중국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제재에 동참도 안 하고 하는 게 없으면서 그럼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어도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북핵 위협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태도, 이런 비난에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복원입니다. 원래대로 회복, 복원.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 이후 5년 만이고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은 무려 12년 만입니다.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성의 표시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두 정상이 오므라이스 대신에 어떤 걸 먹으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과장. 거기에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과장님, 그 과장 아니고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의미의 과장입니다. 한겨레 6면입니다. 용산 출장소 여당의 현주소 보여준 태영호 녹취록, 이런 제목을 뽑았군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한일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천을 거론한 음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주면 공천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들었다면서 이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에게 말한 게 음성 파일로 녹취돼서 공개가 된 겁니다. 태 최고위원은 보좌진에게 좀 과장해서 한 말이다, 이진복 수석이 공천 문제 언급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선 당장 용산 대통령실이 여의도 당을 우습게 본다면서 성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최고위원발 이 리스크가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런 악재를 털고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검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그 최종 종착역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셀프 출두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출두쇼다, 구속영장 기각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를 구속하라 대 쇼, 거부된 자진 출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협의도 없이 왔다면서 출입증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몇 분일까요? 한 10분 정도 만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몰려들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송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김영철 지금 반부패수사 2부 부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그쪽 연락이 안 왔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통화를 해볼게요. 네. 전화 안 받습니까? 연결이 안 됩니까? 나가시죠.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안 나오니까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터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덤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홈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영길이 보이가 그 별명인가 보군요. 송 전 대표 어제 들어갈 때 검찰청사로 들어갈 때는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와서는 발길을 돌려서 나와서는 25분간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것, 이런 예상들은 거의 뭐 전 국민이 하고 있었는데 간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메시지 자체가 아주 뭐랄까 단명하지 못했다, 선명하지 못했다 이런 총평을 해보고 싶어요. 네. 가령 이제 나를 구속해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면 그 전제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런 시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인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검찰을 뭐 먼지틀이 또 강압 수사를 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치 쇼라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가령 실제적으로 저런 정도 나를 구속해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다 그러면 일정 정도 시인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한 책임, 또 이 사건에 내가 목도를 한 바 있지만 뭐 제지를 못했다든지 뭐 일정 정도의 구속에 대한 어떤 연루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첫 일성은 말단의 직원의 어떤 뭐 혹은 이정근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본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저런 많은 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의 일관된 어떤 송영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못했다. 저는 실패다 그렇게 봅니다. 실패다.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은 표시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은 했는데 의혹의 핵심, 그러니까 돈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살포 자체는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저는 누누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대표 이 선거 기간에 30분 단위로 일정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몰랐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당대표 선거 30분 단위로 다 하면서도 다른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해명이 제가 기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게 해명이 제대로 되는지가 좀 의문이라서. 국회의원 선거도 30분 단위로 해요. 네. 그리고 저기 기초의원 선거도 30분 단위라고. 이전에 돌직구쇼 맞습니다. 네. 돌직구쇼 맞습니다. 돌직구쇼입니다. 네. 30분 단위로 움직여서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정치적 선거를 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회계 투명성의 문제잖아요. 저건 조금만 잘못돼도 삐끗해도 다 당선 무효가 되는 거고 향후 5년, 10년간 출마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했던 본인 뭐 아니지만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가 했다는 녹취가 이런저런 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단위로 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가 보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면은 애초에 파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과는 내용이 달라지게 굉장히 험해졌어요. 표현이. 보면 뭐 인격도 나오고 인권도 나오고 인생털이 수사도 나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팩트에 들어가서 그건 내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의 싸움,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텀을 어떻게 넘어가 보자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구태적인 정치인 스타일의 수사 대응 방식이라고밖에 평할 수 없고요. 여기서 더더욱 나쁜 거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비록 탈당은 했지만 그냥 무늬만 탈당이잖아요. 나중에 또 한번 또 복당할 거고 지난 한 20년 동안 정치에 오면서 민주당적 갖고 있었던 거고 민주당 이꼴 송영길이 되는 거 분명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부담은 어찌게 됐든 간에 나만 살자는 생각이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부담을 안 주고 내가 정말 저기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구속시켜라.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라고 한다면 당의 부담이 되지 않게 정말 떳떳하게 검찰 일정에 맞춰서 사실을 얘기하는 수사협조를 하면 되는데 저거는 정치적으로 넘어가고 나만 살자. 민주당 어떻게 될지 나는 관심 없다.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사실 그 내용이란 거는 민주당 내부에 있던 관계자들이 서로 나눈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들었던 국민들, 뭐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뭔가 그 당시에 의혹이 있긴 있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검찰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정치적 기획 수사가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빨리 수사를 하면은 기획수사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그러나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시간 타임테이블이 정확하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송영길 대표가 등장할 타이밍이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수사를 본인이 받겠다라고 하고 구속을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아직까지 송영길 대표까지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타임테이블, 이 시간을 조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송영길 대표 진짜 피의자라면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녹취
록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가 피해자가 맞을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범 수준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검찰이 오히려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합니다.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해당 부분들을 다 털고 가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타임테이블대로 검찰이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문제가 있고 그 증거 능력을 입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수사를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자진 출두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뭐 혐의는 다르긴 했지만 있었고 이회창 전 총재는 뭐 있었고. 신분은 피해자 신분이 아니었던 참고인 신분이었던 걸로 기록하는데 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진 출두하는 게 뭐 어떤 뭐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뭐 자진 출두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녹취록에 나왔던 사건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당사자가 얽혀 있는 부분들은 아마 수사하는 우선순위에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안희정 지사나 이해찬 전 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일정 정도 먼저 시인할 게 있고 그럼 검찰이 들을 만한 수사 진행에 차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면.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상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빨리 해준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별건 수사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승만 의원의 경우는 인천시 개발 프로젝트 다른 사건으로 가고 있다. 인지 사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뭐가 더 터지고 더 확장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기획이 필요한 그런 수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 처음부터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 이 수사에 임하는 거 아니냐. 혹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어디까지 들여다보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좀 안달 아닌가. 아하. 그런 의구심도 들게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검사하고 조율해서 일정을 좀 앞다투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 의원이나 뭐 윤관석 의원 최소한 리스트에 나오는 의원이라도 먼저 조사를 해라고 주장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큰 틀에서 민주당도 빨리 이 고비를 빨리 넘기는 게 좋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수사를 빨리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도 1, 2, 3, 4가 있는 거고 프로토콜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종착역으로 갈 수 없죠.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뭐 천안도 들리고 대전도 들렸다가 대구도 갔다가 이제 가는 건데 왜 그걸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왔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 들었고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피해자 신분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반부패 수사 2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안으로 바꿔라. 공안으로 바꿔. 저 이 얘기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그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 배척, 검사 회피 뭐 이런 내용과도 좀 결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바꾸려면 중앙지검장이어야 하는데 뭐 전직 당대표라고 해가지고 중앙지검장은 아니겠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어제 저 모습 보니까 당당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냥 무소의 뿔 같았어요. 왜냐하면 무소의 뿔처럼 자기가 혼자서 구속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송영길 대표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첫 번째로 할 말이 있으면 진술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와가지고 내라는 진술서는 안 내고 준비해 놓은 성명서를 갖다 읽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일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진술서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떠 있길래 제가 꼼꼼히 쭉 봤더니 핵심은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사과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전직 대표에 대해서 기획 수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현직 대표가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검찰 보고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는 민주당은 전직 자신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청부하고 있는 건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본인을 구속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구속하려고 그러면 구속 사유가 필요하잖아요. 검찰이 너 구속 그러면 구속이 됩니까? 광화문에서 내가 나 구속시켜주세요 그러면 검찰이 너 구속해 그럼 그냥 구속이 됩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구속영장을 그 청구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결백하다는 취지로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결백하고 내가 그런데 왜 나를 갖다가 구속해야 되는지 변호사 송영길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말을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리운전도 앞뒤가 똑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갖다가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본인과 그다음에 자신이 몸담았던 그 민주당에 대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거기서 대리 기사가 나올 줄이야. 검찰 측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구속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내용조차 없다. 앞뒤가 안 맞는다. 수사 절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건 부적절하다. 주거지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적법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에서는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해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 꼴입니다. 이심 송심 그 끝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초로 기억합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때를 연상시키게 한다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검찰이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이 여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출석 날짜 조율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면서 황제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좀 기시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짜 본인이 택하고 들어가서 무조건 검찰 조사 받겠다고 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렇게 조사받는 게 요즘엔 뭐 민주당의 그 당론인가 싶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흔하게 하고 있는 수법 같아요. 근데 저 안타까운 정치적 몸부림이 사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좀 보기가 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도 들어갈 때 무슨 조봉암,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면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마치 본인이 탄압받고 핍박받는 어떤 정치인인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실이에요. 팩트. 그때는 한 두어 가지 정도 그러니까 어디선가 모함을 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그림자가 그거를 억누르는 진실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점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진실은 애써 감춰두고 정치적인 레토릭으로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저걸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진실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질 것이다. 권성동 의원이 요즘에 굉장히 조어를 잘하는군요. 위군자라고 부른다. 거짓으로 세상을 속여서 군자인 척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송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똑같으냐, 단일 대우냐,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내부 분위기 좀 알려주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단일 대우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지켜주자 뭐 이런 의미 좀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켜주자 이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빨리 귀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도 한 달가량 돼가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녹취록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을 보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정말로 송영길 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 증거 능력을 명확하게 인정을 받아서 빠르게 수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용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찰의 타임테이블에는 아직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이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왜 기획을 합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을 하지 말고 사건, 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잘못을 따진 뒤에 그다음에 인지수사하고 새로운 수사를 국면을 열어도 저는 충분하다 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 돈봉투 의혹부터 빠르게 잘못된 사람의 책임을 묻고 문제가 없다라면 털고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줘야 된다. 무리하게 기획 수사하고 이것을 타임테이블대로 끌고 가려고 총선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나온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이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출당 조치 아니면 탈당을 좀 권유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실제 접촉도 했다 이렇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이야기가 나왔던 이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출당 권유라든지 탈당이라도 좀 불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도부와 교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어제 이 중앙지검 출석과 관련해서는 보신 것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던 반면에 아니다, 당으로서는 좀 부담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와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표님, 오늘 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 보셨나요? 좀 송 전 대표가 자진 출두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미안합니다. 그냥 한정합시다. 점점점이 나오다가 미안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뭐랄까요, 불편하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달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김연아 전 의원은요, 박순자 전 의원은요 이러면서 사례를 꺼내면서 말을 돌렸었는데 그러자 뭐 논점을 흘리는 건 아니냐,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이번 송영길 전 대표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전현직 그 당대표 사이에 손발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렇게 말 돌리기 하는 건요, 할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너 왜 시험 못 봤어? 그럼 왜 얘도 못 봤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너 왜 그랬어? 그럼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돌리기는 사실은 잘 맥히지도 않는 건데 그나마 이런 말 돌리기가 맥히려면 어느 정도 그 상식적이거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갖다가 했을 때 그럴만하다 이런 정도가 돼야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납득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제 그 송영길 대표의 검찰 출석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씀도 못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송영길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유구무원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어거지로 막무가내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이런 식의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몰랐을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송영길 대표의 어제 저런 행동과 그 말과 뭐 기획수사다 뭐다 뭐 나를 차라리 구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하나의 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까지 사실 조금 듭니다. 아하, 그렇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얼굴을 대놓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 아닌가. 돈봉투 의혹을 대하는 지금 당의 최근 태도,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런 모습은 예를 들어 김연아 의원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별로 좋아 보지 않습니다. 마치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 뭐 이런 거는 보여지는데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당은 정치적, 도덕적 해답을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 거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두노미, 타조가 이제 수풀에 머리를 가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타조가 있다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입장 발표, 진상 조사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같은 지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지금 인터뷰를 하기 싫을 정도로 스탠스가 꼬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성 자체를 굉장히 검찰을 비난하는 일성을 냈다가 또 본인 스스로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조사해봤자 셀프 조사, 면죄부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조사하지 않겠다. 제발 검찰이 성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검찰에 넘겨놓고 검찰을 또 비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단순히 송영길 대표만 자진 뭐 탈당의 수순을 받을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름이 내고 있는 윤관석, 이승만 의원 정도만이라도 정확하게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뭐 불러서라도 혹은 전체적으로 뭐 일부 나왔듯이 전수조사를 했으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형식적 절차를 갖고 그런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뭐 소위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했듯이 선출당 조치를 하고 해명이 되면 복당하는 뭐 그런 어떤 공격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목소리가 아마 총선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성 때문에 표를 얻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에 얽히게 되면서 다음 총선 낙관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민주당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돌직구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출입 기자들과 용산 대통령실 이 파인그라스 야외 정원에서 깜짝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중국의 직격탄 국빈 방미 여론전. 자, 잠시 후에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을 멈춘 뒤 6개월 만에 언론과 소통에 나선 대통령의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일단 먹읍시다. 네.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어제 메뉴로는 떡볶이, 김밥, 닭강정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던데 대통령실 이 메뉴들은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당선인 시절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볼 수가 없었죠. 이번 오찬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저희가 그런 모습을 딱 봤다고 이렇게 평가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전에 약속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문 많이 했었잖아요. 언론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도어 스태핑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서 스톱이 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창이잖아요. 네. 저는 많이 언론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국정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이게 어린이공원 파인그라스인가요? 네. 개장을 앞두고 깜짝 오찬하면서 저희 기자간담회 비슷한 형식이 됐는데 앞으로도 저런 모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통령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 갇혀 있지 않고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로라도 우리 요새 뭐 기자들 보면은 꾸미 문화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니면 그 집무실에 불러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경제 10위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릿속에 전 세계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미처 참모들이 얘기 못하는 부분, 참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기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저는 공식, 비공식 저런 소통의 장 그리고 그런 데서 다양한 얘기를 듣는 저런 대통령 모습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그 말씀 보면은 전 변화라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바꿀 거는 바꿔보겠다. 수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저런 모습 보이면서 저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마 미국 순방 이후에 제가 보니까 얼핏 어제도 모습을 보면 좀 그동안 위축됐던 모습에 좀 자신감이 좀 붙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게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으로 저는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그 노래를 열창하고 아메리칸 BTS 파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그런 유머와 위트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언론인들도 지적을 하곤 했었는데 대통령이 그 첫 발걸음으로 저렇게 나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많은 그 언론사에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안 보니까 섭섭하죠. 난 살이 찌더라고. 아니 왜 안 보니까 섭섭한데 살이 찌셨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그 여당 대변인 뭐 하면서도 저도 4시 반 5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전체 있는 이제 일간지 신문도 스크랩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보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 전 세계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안 하니까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출근 이후에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5시, 6시에 참모들한테 전화해서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이건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몸이 불었다 살이 찐다라고 표현하신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신체 변화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좀 여쭤봤고 전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제 깜짝 오찬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찬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은 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안 보니까 섭섭하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섭섭한 거 알면서도 하는 게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도어 스태핑 재개해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메리칸은 파이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했고요. 대한민국 코리안 파이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 완벽하게 굴욕 외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2년 동안 133조에 달하는 금액들을 우리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조 9천억인가요? 7조 9천억 받아온 것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외교였다.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도어 스태핑을 재개해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방미와 관련된 얘기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제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뭐 대북관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중국에 대해서 정면 반박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이 적대 행위만 없다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선택의 여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이 무역 적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한중 관계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입장이 그동안에 많이 선회해서 결과적으로 한국과 친화력을 높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해에 있는 동포도 보니까 굉장히 입장이 달라졌다. 우리하고 다시, 즉 중국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 한국하고 친화돼야 된다. 근데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소위 친미 반중 또 혹은 반러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쉽게 우리하고 접근하기 못하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말하자면 집단적인 관광이 되지 않고 개별적인 관광,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인터뷰도 거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대통령이 이와 같은 물론 미국 방미 행사를 성공기에 마쳤으니까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안보적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화두보다는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 또 중국하고의 경제의 혹은 관광의 물길을 트는 좀 화해 제스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중국도 문호를 개방할 의지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베이징 특파원을 할 때요, 의원님. 그때가 사드 설치를 저희가 해가지고 사드를 들여와서 굉장히 그 사드 보복이 심할 때였습니다. 한한령 눈에 보일 정도였고 현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는 작심 발언일 텐데 대통령도 언론인들한테 전했다는 건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중국은 분명히 뭐 보복 아닌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중국이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한미 간의 순방 외교를 통해서 한미 간의 동맹,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은 맹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 뭐 이런 태도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대한민국이 없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마냥 중국이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중국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저자세 외교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요. 글쎄 이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가 두 개로 지탱하면 서 있지 못하고 쓰러져요. 근데 이 옆에 미국 이렇게 해서 삼정이라는 게 있으면 저는 균형이 현재로서는 중국, 미국이 세계 패권을 다루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래야 균형을 좀 이루면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중국도 우리를 마음대로 막 업수히 여기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제 얘기하셨던 부분은 중국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태도 변화가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6.25 전쟁을 통해서 혈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중국도 6.25 전쟁에 북한을 도왔던 북한과의 혈맹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고 현대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는 저는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중국도 냉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어떤 중국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게 더 강했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북핵 협상을 위한 플레이로서 제 몫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처럼 들렸던 그럼요. 그 전에도 사실은 지금 그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평양 방문을 하면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하기 이전에 사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대했던 게 중국이에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뭐 지금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만은 암암리에 북한에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중국 지도부가 중국 국가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네. 방미를 마치고 어제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했습니다.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야당 등에서 나오고 있는 조금 전에 뭐 전영기 의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시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혈맹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령 이제 그 방미 전에 나왔던 도축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도축 문제를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의 강화, 안보 확장의 강화 좋죠. 뭐 북한의 북핵의 위기에 맞서는 좋은데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그럼 한국의 역할이 우리 방위가 아니라 미일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같은 형태의 말하자면 방위권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개념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심했어야 예.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동맹의 강화 자체가 우리 나름대로 북에 대한 대처하는 입장에서 강화라는 건 의미가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보는 관점, 특히 미국이 보는 관점은 확장 억제라는 개념은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의 말하자면 방어 체제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미국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 다녀와서 고마워할 건 고마워하고 그 미국의 청년들이 과거에 이름도 모르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구역 외교, 퍼주기 외교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왜 더 얻어오지 못했느냐. 예컨대 핵과 뭐 그다음 IRA, 뭐 반도체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핵은 사실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예컨대 제가 이제 장군이라고 칩시다. 그럼 장군이니까 권총 저한테 주어질 거거든요. 이 권총을 옆에 있는 박정아 그 의원님 저랑 친하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책임으로 워낙 그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다음에 IRA 반도체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좀 기대한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쉽기는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였어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우리나라를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지원한 게 아니에요. 지난 70년 동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 50년대, 60년대 뭐 진짜 뭐 쌀도 뭐 밀가루도 주고 뭐 설탕도 주고 그랬지만 그렇게 지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킨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때 이제 70년 전에 사망한 그 미국 젊은이들의 유해를 미국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라도 더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의심을 갖다가 한 거죠. 저 의심이라기보다 그 아주 그 명확한 신뢰를 갖다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은 섭섭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렇지 않다. 지난 70년 동안의 그 한미 동맹은 여태까지 역사상 최고의 동맹이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강화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동맹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받을 게 아니고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도와주겠다. 사우스 코리아도 아메리카를 USA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God bless our alliance. 이 이야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갖다 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뭐 남의 나라 대통령 왔으니까 정상이 왔으니까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주지. 그런 표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한미 관계는 이전하고 반드시 그 달라지는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눈에 해가지고 뭐 얼마 돈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10대 강국인데 뭐 돈 몇 푼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어와가지고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God bless our alliance. 신이시여 우리의 동맹을 축복하소서 이런 내용인데 아니 뭐 장군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 얘기하시니까 장군 같으세요. 인상이 다부지시고 저는 방위 출신인데. 아 그러시고 아이고 이런 방위도 나라 지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후일담 방미 관련해서도 이런 굴욕 외교 뭐 퍼주기 외교 관련해서 이렇게 뭐 후일담을 전하면서 반박 아닌 반박을 한 게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보니까 그 아메리칸 파이 관련해서 야권에서 일부 인사들은 이게 사실은 미국과 다 얘기가 됐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속된 말로는 짜고 치는 이런 시나리오 아니었느냐 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공연 때 들려준다고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달라고 하긴 했다. 그래서 돈 맥클린 좋아하니까
세 곡 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정말 갑자기 부른 거다. 근데 저거는요. 네. 윤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팝송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예컨대 저는 지금 조용필, 이문세, 변진섭 이런 사람들 노래 아직까지도 가사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블랙핑크 노래 제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뭐 심지어 소녀시대 노래도 저 가사 같은 건 몰라요. 그런데 노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컨대 내가 그 뭐 누구를 좋아했다, 변진섭을 좋아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이 나도 변진섭 좋아해. 그러면은 서로 간에 공통점이 없어도 그때부터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죠.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많은 그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이 비슷한 또래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아메리칸 파이 나도 그 노래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렸을 때 내가 10대 때 20대 초반 때 나와는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은 비슷한 노래를 좋아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저런 식으로 비판한 거는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찌질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순화를 하시죠. 뭐 찌질했다기보다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하마터면 기억이 안 날 뻔해서 조금 망신살이 뻗칠 뻔했다. 이런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제 저녁에는요.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당의 협조, 당부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이 제외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이건 뭐 최근에 있던 딱 두 분 떠오르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최고위원의 어떤 이런 발언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초대받지 못한 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리고 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에는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럼 당대표와 같이 일하는 게 이제 최고위원들이고 원내대표와 일하는 게 이제 원내대표단인데 어제는 김기현 대표만 달랑 가시고 나머지는 원내대표단으로 꾸려졌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는데 청와대 정무팀에서 준비하면서도 김재원, 태용호 의원들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빨리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그래서 당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오는 7일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답방,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실무 방문 형식이기 때문에 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안보와 경제 협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소식을 알려오셨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알리고 오신 우리 돌직구쇼에서 함께 자리를 한 이 전용기 의원이 어제죠. 독도를 방문했죠.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무성에서 좀 이런 우리는 탐탁치 않다. 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우리가 우리 땅 독도를 가는데 그쪽에서 왜 반발을 하고 나섭니까? 사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일 관계를 저는 발목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고유용소인 독도를 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다.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뭘 인정할 수 없는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고요. 지금까지 역사 교육을 왜곡해서 일본 국민들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참을 수가 없었고 그것에 분노해서 우리라도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독도를 알리는 활동들을 해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는 파도가 높아서 입도하지 못했는데요. 어저께 다시 다른 일정 다 제쳐두고 독도에 방문을 했고 독도에 입도를 해서 저렇게 태극기도 펼치고 그리고 웰컴 투 독도 인 코리아라고 하는 영어 현수막을 펼치고 우리 세계인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 같이 가신 청년들과 맞습니다. 같이 가신 거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 이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일 이 무드가 해빙 무드가 좀 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실효적 지배가 되고 있는 우리 상황, 우리가 굳이 이거를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답방까지 앞둔 상황에서 뭔가 이 야당 의원으로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에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일본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도로 가가지고 세계인들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알리는 것, 사실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계속적으로 왜곡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인사들이 세계에 뛰어다니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잠식당했던 우리가 100년 전에 일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일본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잠식을 해서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또 한 번 저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우리 청년들이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이것이 외교적 마찰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는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한국 땅, 우리 땅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는요. 핫투, 뜨거운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 요즘에 자주 봅니다.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MBC를 통해 공개된 태용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언급한 대목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태용호 최고위원 이 녹취록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도 바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의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표하는 거 최근을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대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가 되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공천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녹취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그거는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전당대회 때부터 대통령실의 개입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개입한 게 뭐 있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시적이 있다. 대통령이 무슨 개입을 했어요?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개입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진복 수석과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 보좌진들에게 공천을 걱정하니까 내가 좀 과장을 섞어서 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이 섞인 내용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걸? 우선은 저는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심기 관리하는 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보좌진의 심기 관리. 그렇군요. 보좌진을 쓰든 해촉시키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뭐 노력하는 국회의원이지 보좌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제 그 날짜가 3월 9일이거든. 전당대회 뒷날 뭐 최고위원이 축하되고 혹은 최고위원으로서 자기가 좀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도 좀 다음 공천도 좀 잘 봐달라 이런 정도의 앞으로 잘하겠다 자기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녹취대로 만약 그 내용이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속하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하는 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은 법이니까. 네. 법은 법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법 위반까지 나오고 또 유승민 의원도 아주 세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그 뭡니까 디너전 태용호 최고의 변명이
실제로 실효성도 없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변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여당 내 식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보니까 이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좀 소환이 됐고 황교안 전 정무수석 관련된 내용, 뭐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죠.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 내용이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기자들끼리도 그래서 출입 기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저렇게 과장이라고만 해명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그 정권에 대해서 당사자인 두 사람, 이진복 정무수석은 내가 공천에 관여하거나 공천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저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영호 최고는 과장된 표현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일단은 저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저런 해명만 가지고는 지금 나온 녹취록을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좀 더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좀 해봐야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해명이 좀 더 좀 있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옳고 그른든 아니면 거치가 어떻게 되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 그다음에 원내대표단과 만찬에서 얘기했던 변화, 창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한번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야당을 향한 무리한 비난과 노골적인 정권 옹호는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태 의원의 지역구가 강남갑인데 국힘의 절대적 우세 지역이죠. 그러니까 공천 여부가 재선 여부와 직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주면서 좀 더 열심히 뛰어라라고 채찍질을 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이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인물은 아마 뭐 본인인 태영호 최고위원도 있겠지만 이 당무 전반을 책임지는 김기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도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녹취록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이진복 수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공천 관련 언급을 했다고. 그 자기가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지는 거야? 공천 관련 발언을 자기가 그게 자기 얘기하면서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네, 김기현 대표. 아니 태영호 최고위원이 거짓말했다고 하잖아, 과장했다고 하잖아, 부풀렸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선긋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공명정대한 정혁진 변호사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녹취 내용이라면 이걸 공천 개입으로 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 다음 주에 윤리위가 열립니다. 징계 수위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 대표 입장에서는 꼬리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 집권 여당에서 이런 미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조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태 의원이 이거는 내가 과장한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태영호 의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저런 그 말 때문에, 그 설화 때문에 징계까지 회부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일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징계위원회에서 훨씬 더 생각보다 강한 그런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핫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물이군요. 어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7차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호칭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렇게 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진상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에게 준 5천만 원의 출처, 김만배에서 남욱 변호사로 변경이 됐고 또다시 김만배로 변경이 됐다.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전달한 부분만큼은 명확히 기억난다. 그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정진상 측 변호인은 진술했다가 거짓말이 탄로난 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 유동규 씨가 재판장에 있던 정진상 씨를 보면서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냐? 원래는 정진상 씨를 형님으로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호칭을 바꿔서 이렇게 고함을 지른 겁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 고함을 치며 항의에 좀 울먹거리기도 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 형님을 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뭐였을까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사석에서 박정화 의원이 보고 형님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박정화 씨라고 하는 순간 관계는 이제 파탄이 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되겠죠. 유동규 입장에서 진술 번복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처음에는 부인하고 숨기고 축소를 갖다가 해요. 그런 거를 검사가 똘똘한 검사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논리로 이제 들이대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범죄자들이 자신이 잘못했다, 자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동규가 자백을 갖다가 했는데 왜 그 진술을 번복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이 무상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는 범죄자가 됐고 형들은 배신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하고 어울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룸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별별 짓을 갖다가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날은 가고 지금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유동규 입장에서는 진짜로 인생 무상의 삶의 회의니까 그러니까 눈물까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판을 직접 방청하지는 않았지만 저것만 보고도 좀 마음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짠하셨군요. 지금 보면요, 의원님. 정치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란이 일거나 파문이 일었을 때 그 처음 공개했던 사람의 어떤 메신저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발언을 부정하는 과거의 행적을 찾거나 이런 말이 뒤바뀐 측면을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재판장에서도 어떤 이런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하는 뭐 말바꾸기 논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실을 뒤집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뭐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재판장에서만큼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장에서 말을 뒤집는 것은 그 말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권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저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재판장이라는 이 큰 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말을 뒤집는다거나 거짓을 증언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 아마 말의 강도가 강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재판 상황까지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다른 주제도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취임 1주년이 다 되도록, 그러니까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다 되도록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박 원내대표는 답했을까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 회동? No! 라고 했군요. 회동 제안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취임 축하 인사차 난을 들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찾은 이진복 수석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이 비공개 회담 전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박 대표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저도 할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주일 뒤면 취임 1년이 돼요.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선 대통령실이 원내대표 이 회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회동 제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 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다 이런 의미로 거절을 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뭔가 창의적으로 근데 원내대표부터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로 보면은 어쨌든 당이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말은 열린우리당 때부터 썼거든요. 네. 17대부터 원내 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내도 서열이 있는 거죠.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당내적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비윤계지만 그러니까 비명계지만 네. 그래도 신임 원내대표가 그러면 당대표 제끼고 나는 먼저 만나겠다. 이런 것들이 예의가 아닌 거고 그렇게 되면 당내의 질서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당내 친명이 비명계의 갈등이 증폭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대통령의 시각, 즉 야당 대표를 보는 시각이 마치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렇게 일부러 피한다는 인상에 대해서는 그 전체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신임 박광원 원내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원내가 여야가 합의를 해가고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은 그런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학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해서 피의자가 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정치의 영역에서 취임 1주년이 다 되도록 이 전국 운영의 어떤 키를 쥔 주도권은 대통령실에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난다. 1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저는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부적절하군요. 자, 왜? 네. 그리고 어제 박광원 대표의 대응도 좀 아쉽다는 생각. 안 되면 원내대표 만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1대1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어요. 그 시각 자체가 우선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옛날에 여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하던 시절에는 1대1 영수회담이라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1대1 영수회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됐고 그 안에 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과 지금의 검찰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마치 검찰에 지금 있는 모든 수사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서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1대1로 만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는 분명 피의자예요. 그러면 이후에 검찰 수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지금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은 건데. 근데 끝나고 나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비춰진다고 본인들이 이것도 정치 수사라고 주장할 때는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아직도 피의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1대1 만나가지고요. 결과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원내대표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원내대표가 좀 나서서 풀어줘야 될 것 그런 의미로 좀 읽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취임 1주년이 될 때까지 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어제 대통령실 회동 제안에 대해서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보시죠. 그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 보자 하셨는데 원내대표가 대표부터 만나라고 하셨다는데 관련 연락 받으셨나요? 이재명 대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저희가 기자들이 저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점점점 찍는 거 인터뷰할 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회동 제안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물어봤을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계속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속이 상해서 말을 안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는 데다가 심지어 원내대표 보고 만나자고 하니까 기분이 몹시 나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회동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국회 상황이 압도적인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걸려있는 게 많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 두 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다수당의 대표이자 피고인 플러스 피의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군다나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니까 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이 그 피고인인 야당 대표를 만났다?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러쿵저러쿵 100% 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할 거고 그런 것이 대통령은 염려가 돼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 선임이 됐으니까 어쨌든 정치를 갖다 풀어내기 위해서 박광원 대표하고는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그런데 박광원 대표도 그렇고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저거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당대표가 박광원 원내대표 보고 당신이 그 대통령 만나시오라고 하면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문제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인터뷰 안 하고 그냥 점점점 찍고 그냥 내려가는 걸 갖다 보니까 그렇게 결심할 가능성은 0.01%도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이 문제를 두고 여당의 반응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조금 냉담합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서도 원내대표 박광원 대표가 또 선출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저는 회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원내대표입니까? 아니면 당대표 이재명 대표 나올까요? 원내대표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거는 참 그림이 참 어색하죠. 맞지도 않고요. 어떻습니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방금 김정재 의원은 그림이 참 어색해질 것 같다. 맞지도 않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그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도 안 만나고 야당의 2인자로 볼 수 있는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그냥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것밖으로는 안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 편 내 편이 확실하거든요. 조금 전에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갔는데 최고위원들도 배석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만 봐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조차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교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한일만 강조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다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외교적 참사를 낳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을 못 푸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니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그 뒤에 박광원 대표도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승적인 결단을 대통령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안이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상식, 커먼센스라고 하죠. 기자들이 보편적인 시각, 상식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 요즘은 상식이 뭐가 상식인지 잘 모르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윤지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어제 예방 자리가 많았죠.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의 중요한 과제를 우리 두 당이 정말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보니까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서로 인사차 간 자리긴 한데 기싸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비명계로 알려져 있죠.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패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여권이 이 대표의 만남을 꺼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저희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것 같다. 박정하 의원님, 오늘 보니까 비명계 이원욱 의원 발 이후로 뭔가 이재명 퇴진론이 좀 솔솔하다라는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한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 문제들을 민주당이 여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총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게 함의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169분의 의원들이 그 친명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일방적인 독주가 과연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결과로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3시부터인가 아마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명계스러운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이게 당의 지도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기로가 달라질 거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원욱 의원 같은 이런 요구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3시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여의도. 자, 정치권의 현자, 정치판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이원욱 의원은 말처럼 이 대표가 큰 결심을 할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없기 때문에 어차피 초창기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반란표가 나온 것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 주기를 기다렸다가는 실기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임 원내대표의 그 말하자면 그 원내대표의 취임,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당의 구성과 더불어서 좀 더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젯밤에 제가 우연히 이원욱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삽 리스크뿐만 아니라 당내에 들어와 있는 뭐 그야말로 종북 좌파 문제, 당권 문제 이런 것까지를 복합적으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돌직구쇼는 60초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